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20일 수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요즘 한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 지난 15일 광주에서는 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이 폭염 대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을 시작으로 해서요. 9월 30일까지 다양한 폭염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119 구급차에는 얼음 조각이나 얼음 팩을 비치한다고 하고요. 건널목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또 살수 작업을 통해서 무더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폭염 특보가 집중되는 7월과 8월에는 강당 체육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 경로당의 에어컨 점검, 또 냉방 기능 보강, 재난도우미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반소매 티셔츠나 짧은 바지가 어색하지 않은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모든 지역에서 무더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이제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 오늘 한낮 기온 몇 도까지 오를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쭉 올라갑니다. 지금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은 17.5도인데요. 오늘 한낮에는 2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낀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공기 상태는 좋은 편인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유입된 미세먼지 때문에 오전에 충남 지역은 나쁜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낮에 보통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인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7도, 세종 27도, 대전 역시 27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3도, 예산 25도, 부여는 26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오늘 밤부터 서해중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날은 점점 더워져서요. 주 후반에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가 경기 등판 전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등판 전날에 꼭 먹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감자탕인데 네. 이런 것도 하던 걸 안 하면 뭔가 좀 어색하고 찜찜한 거. 징크스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 루트를 또다시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농구 선수였다가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장훈 씨도요. 네. 수천 개의 징크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천 개요? 네, 예. 엄청 많다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건 꼭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 누구나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헤어스타일이 네.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약간이라도 좀 흐트러져 있으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방송이 잘 안 되는 이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신경을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김지원 아나운서는 어떤 징크스 있어요? 저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예. 예전에 학창 시절에 시험 칠 때 머리를 안 감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까먹는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잘 안 감는 것 같은데. 왜 이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누구나 징크스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살짝 공개합니다. 나의 징크스 이야기라고요. 네. 어떤 징크스가 있는지 또 그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징크스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이분의 징크스는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게 또 징크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순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잘 오세요. 알고 계시네요. 자, 오늘 이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유, 안녕치 못하다라고 말하실까 봐 조심스러워지는데 말이죠. 내 월급은
통장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다. 요 얘기 들으면 다들 아유 그래 푸념하고 그냥 헛헛해하고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100% 공감은 해요. 그렇죠. 달기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들어오자마자 각종 공과금의 생활비, 카드값 거기뿐인가요? 보험료의 대출 이자까지 뭐 통장에 남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안 그래요, 네. 김준 아나운서? 정말로 이런 우픈 상황을 매달 겪고도 매달 체념하고 그런 직장인 중 한 명인데요. 근데 사실 요즘 살아가다 보면 보험이나 대출 없이 사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야지 또 생활 빠듯하다 보니 대출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하셔야죠. 꼼꼼하게 따져보고 똑소리 나게 재정 관리하는 비법 오늘 궁금한 거 이슈에서 풀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방치해뒀던 예금 대출은 물론 약관도 모른 채 가입했던 보험까지 싹 재정비하게 만드는 재정관리팁 지금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안보험을 보험부터 대출까지 똑소리 나는 재정관리법.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코앞인 요즘 없으면 불안한 것이 있으니 바로 보험인데요. 남들 다들이 들긴 들었는데 내 보험 어떻게 정확히들 파악하고 계세요? 운전자 보험 들고 있어요. 금액은 한 5만 원 정도 나가고 보장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뭐 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도 뭐 이 종류가 많으니까 체크만 할 뿐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아우 글씨도 왜 이렇게 조그마서 보이지도 않네. 오대암에 이건 또 뭐야? 각종 검사? 아우 이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지지. 아니 뭐 이런 거 말고요. 딱 심플하게 내가 받고 싶은 보장만 받게 해주는 그런 보험 어디 없을까요? 미니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월 10만 원대, 20만 원대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보험회사에서 적게는 몇백 원, 많아봐야 몇천 원 이렇게 소액으로 나오는 소액 단기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을 보장해드리는 층간소음보험, 그리고 겨울에 스키장에 갔을 때 내가 스키를 타다가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스키보험, 어떠한 이벤트성이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보험에 가입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보장의 기간이나 보장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일반 보험과 적절하게 비교를 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험 가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종류는 왜 이리 많고 보장은 또 왜 이리 복잡한지. 주변에서 추천하는 보험 죄다 들자면 월급을 통째로 갖다 줘도 모자랄 지경. 막막하다 못해 답답한데요. 보험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똑주부가 묻는다 첫 번째, 가족 구성원이 많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보험은 뭘까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래도 최우선시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누구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집안의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장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남은 이제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이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가장한테 절반 이상 가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배우자와 자녀분들 보험으로 나눠가지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아이에 관한 그 보험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아이한테 꼭 필요한 어린이 보장, 그리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해, 화상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런 거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고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성인이나 그 이상, 20살 이상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탄탄한 성인보험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면 어떨까. 아이 보험까지 어른 수준으로 들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보험부터 살펴볼까요? 똑주부가 묻는데 두 번째, 실비보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맞나요? 생명보험은 쉬운 대표적으로 암보험이거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2개, 3개, 5개, 10개를 가입해도 내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 진단비 및 수술비 및 입원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손형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비겠죠. 실비는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에 비례해서 보장해드리는 보험이다 보니까 2개 내지 3개를 가입할 수 없을 뿐더러 1개만 가입하셔도 충분히 그곳에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험이 하나든 2개든 보상받는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 내 보험은 어떤지 잘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알려드릴게요. 인적사항의 병원 기록까지 내 모든 걸 다 내줘야 하는 보험 가입. 나도 모르게 금융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이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 전문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에는 그 보험 상품의 그 회사에 관해서 연역과 또 그 회사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에 관해서도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업무 시간에 맞춰서 왔네. 아유, 이놈의 대출 빨리 갚아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지. 몇 년째야? 벌써 10년째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이 과장, 김 과장도 나보다 덜 낸다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대출 이자가 비싼 거야? 아니요, 이거 좀 줄일 방법 좀 없을까요? 네? 대출금리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변동이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히 가계대출인 경우에는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연소득이 20% 이상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개선되거나 부채가 개선되는 경우, 당행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유가 하나 이상 해당이 되시면 해당 영업점으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출에 비해 이용이 쉬워서 금리 생각 안 하고 막 쓰게 되는 대출도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높디 높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 아직도 은행이 내라는 대로 아낌없이 퍼주고 계신가요? 똑주부가 묻는다. 세 번째,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요? 은행은 주거래를 유도하기 때문에 은행을 많이 거래하실수록 금리 우대가 되는데요. 급여이체를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보험료나 통신요금을 자동이체를 많이 해주신다거나,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시고 계시잖아요. 해당 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셔서 많이 사용하실수록 금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이체를 걸어두거나 카드 실적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대출 이자가 낮아진다는 놀라운 사실.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예금 금리를 높이는 비법도 있을 법한데요.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에요. 같은 돈을 넣어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원화로 정기예금을 하는 것보다 외화로 바꿔서 정기예금을 하면 0.75% 더 금리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주가 지수에 연동된 상품이 있는데요. 그런 상품을 받으시면 정기예금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우대 금리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행 창구를 직접 오시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뱅킹으로 비대면 거래로 받으시면 추가로 우대 금리를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여기요 여기. 아이고 그냥 은행을 몇 군데나 다녔나 몰라.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감이 뭐시기 은행에 뭐 얼마를 넣어놨다는 얘기를 내 들었는데 장례 치르고 뭐 어쩌고 하는 사이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생각도 안 나고 말이에요. 그 우리 영감 거예요. 여기 있는 돈이 뭐 있나 모르겠네. 뭐 들은 게 좀 있어요? 이런 잠자는 돈을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저희 통합지원센터에 오시면 한 번에 조회하고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그 검색창에 휴면예금 찾아줌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여기선 대출이나 복지, 취업 같은 문제를 상담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지원해주기도 한데요. 대체 어떤 혜택일지 궁금하시죠? 아유 말이죠. 제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아니 내 저축에 나라가 이자를 얹어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 말이 맞아요? 똑주부가 묻는다. 네 번째, 내 저축에 나라가 이자를 얹어준다고요? 네, 미소드림 적금이라는 상품인데요. 미소금융을 대출 받으시거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요. 현재 성실하게 생활 중이시고 일정 소득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자가 은행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만기 시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만기 이자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혜택 아닌가요? 이 밖에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전세자금, 창업자금 대출 상담 등등등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분명 내게 맞는 재정관리 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받고 성실하게 생활하신 분이시거나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하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오시면 저희가 그런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재정관리 꼼꼼하게 해보세요. 네, 이 보험이나 대출을 계약할 때 이 계약서에 적힌 글씨의 양이 일단 너무 많고 이 꼼꼼하게 읽어본들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달라지셔야 된다고요. 나에게 꼭 맞게 그리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명만 그냥 하셨다면 각종 약관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게다가 대출은 사실 한 번 받으면 갚을 때까지 부담입니다. 그 기간도 짧지가 않은데요. 대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뭐 어렵지 않은 방법부터 시작하자면 휴대전화 요금을 자동이체로 신청하는 것 그리고 거래은행을 하나로 묶는 것 요것만으로도 대출 금리를 낮출 수가 있대요.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겠죠. 그동안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맸다 하시는 분들은 똑똑하게 재정관리 받아보세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똑주부가 소개하는 재정관리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풀고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앞서 이 똑소리 나게 재정관리법 잘 전해주셨는데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면서 선물 받아가면 그게 또 살림,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재정관리하는 비법이 될까요? 자, 궁금한 거 이슈에서 보험에 관한 얘기 살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첫 번째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이 보험은 우리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가입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대중화된 보험입니다.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 중에 자기 부담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장받는 이 보험,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종신보험, 2번 연금보험, 3번 실비보험. 네. 이 보험 그냥 딱 이름만 들었으면 저는 좀 생선도 떠오르고 뭐 굴비라든지 뭐 실치라든지 실치요. 그런 생선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예. 이 보험 아마 하나쯤 가지고 계실걸요? 그러긴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부터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실비보험입니다. 본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이에요.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험 선택한다는 거 고민 아닌 고민인데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가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달력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22일 무슨 날일까요? 문제 풀어보죠. 1992년 5월 22일 브라질에서 지구환경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채택된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매해 오늘을 이날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생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제정된 이날,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2번 세계 환경의 날, 3번 세계 물의 날. 달력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문제 속에 답이 있었어요. 네. 전 세계 생물의 어떤 다양성 또 보존, 관리를 위해서 이게 제정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쉽게 또 정답 고르지 않을까. 예. 오늘 그냥 두둑하게들 챙겨가시겠는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입니다. 1992년 브라질에서 생물종 다양성 보존 협약이 채택됐죠. 이 협약은 유엔의 3대 환경 협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토대로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네, 20, 30년 이내 지구상의 생물종 25%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라져가는 생물종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가끔 하늘에서 목격되는 광경 중에 하나인데요. O냐 X냐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풀어보세요. 3, 2, 1. 제트기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하얀 구름은 매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매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환경 보존을 위해서 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제트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뭐가 하나 쭉 띠가 생기긴 해요. 생기긴 해요. 그러게요. 예. 하얗게 쫙 그냥 따라다니는데 O냐 X냐 여러분 골라보셨습니까?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제트기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하얀 구름을 비행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엔진에서 나온 수증기와 찬 공기가 섞여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매연이 아니라 수증기였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국내외 산업계의 눈과 귀가 WHO에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 함께 풀어보자. 3, 2, 1.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것을 질병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국내외에선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정식 질병 등록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인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흡연, 2번 게임 중독, 3번 도박 중독. 네. 이거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취미 중에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은 질환으로 보느냐 이거 네. 가지고 참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스포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e스포츠. 예. 글쎄요, 뭘까요? 힌트 넉넉하게들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질병 지정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27일께 내려질 확률이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 산업의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 영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지정이 되면 의료계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일선에서도 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예.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째 문제 끝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네, 의식주 중에 식, 이 먹는 것이 주는 기쁨 어떻게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문제 함께 풀어보죠. 3, 2, 1. 우리 몸에서 이것이 부족해지면 식사를 하면서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질병에 의해서 분비가 적어지기도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D, 2번 침, 3번 땀. 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적어지기도 하지만 또 나이 들수록 온몸이 그냥 아프고 쑤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것도 많이 맞아요. 다른 의미로? 그렇죠. 이것도 많이 맞잖아요. 예, 어르신들. 예. 네, 무릎 아프거나 뭐 넘어졌을 때 어깨 발목 아프거나. 뛰거나. 예. 그렇네.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네요. 네. 지 할머니도 항상 입이 마르신다고 계피사탕 쥐고 계시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침이었습니다. 사람의 침샘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하는데요. 침 분비가 적어질 경우 입속 음식물이 그저 거칠게만 인지해 결국은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 3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알뜰살림 장만에 가세요. 행운의 주인공 화면 안에 숨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1565번님, 3535번님, 6444번님 아침 일조타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네. 자, 앞서 똑조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도의 맛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음식이 떠오르는데 네. 전라도의 상징적인 맛 하면은 이 음식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바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홍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못 먹긴 하는데요. 그 코끝에서 느껴지는 찌릿함, 찡함 네. 때문에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홍어하면 또 생각나는 지역이 혹산도 아니겠어요? 그럼요. 흑산도. 예. 네. 전라도의 맛, 뭐 잔칫날 빠지면 섭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홍어 무침, 홍어 삼합 등 이 홍어로 만든 대표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흑산도에서는 지금 홍어 축제도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의 맛 홍어 만나러 흑산도로 지금 떠나보시죠. 5월이 되면 흑산도의 바다는 바빠집니다. 바로 흑산도 홍어축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홍어 중 하나로 손꼽히며 바다의 백작이라 불리는 흑산도 홍어. 신안 흑산도로 홍어 맛보러 떠나봅니다. 목포항에서 꼬박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흑산도항. 먼 백길로 손꼽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흑산도를 찾아주셨는데요. 꼬불꼬불한 한두령 고갯길을 오르면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를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흑산도가 유명한 홍어의 주산지입니다. 흑산도 아가씨. 네, 우리 신안 참홍어는 전라도의 대표적인 장치 음식입니다. 흑산 참홍어는 수심 880m 저축 냉수대에서 서식하는 해유성 어종으로 미끼를 기우지 않고 잡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통 어업이며 현재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흑산도 홍어잡이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업 건락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이게 그 유명한 흑산도 참홍어예요. 흑산홍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흑산홍. 흑산도 인근 해역은 갯벌이 잘 형성되어 있어 국내 홍어 서식처 중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데요. 좋은 곳에서 잡힌 고기는 맛도 좋은 법이죠. 흑산도 홍어는 체내 영양분이 최고로 좋아 홍어 특유의 차진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힌 홍어는 위판장에서 전국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흑산도 홍어축제 그리고 면면을 축하해 주시고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홍어의 주산지 흑산도에서 이번 5월 흑산도 홍어축제가 개최되었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역시 축제엔 공연이 빠질 수 없죠. 다양한 공연들이 가득한 흑산 홍어 가요제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흑산도의 유명 명물인 홍어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했는데요. 홍어 예쁘게 썰기로 직접 홍어도 썰어보고요. 흑산도 홍어를 직접 먹어보는 삭힌 홍어 먹기 행사까지. 보기만 해도 코가 뻥 뚫리는 것 같은데 흑산 홍어 직접 먹어보니 어때요? 자, 여기서 지금 인상을 보게. 자, 어쨌든 고향이 원래 전라도 쪽이라 홍어를 뭐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거의 이제 전라도에서는 그 잔칫날 홍어 음식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접할 게 있었습니다. 홍어 맛이 어땠어요? 홍어 맛 좋았습니다. 다양한 공연들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하나 되어 즐겼다면
이제 흑산도 홍어 제대로 맛보러 가야죠. 금강산도 식후경. 공연과 행사로 배고픈 배를 채워줄 흑산도 홍어를 맛볼 수 있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홍어가 너무 맛있어요. 일단은 이게 북한에서 먹던 맛하고는 완전히 틀려서 톡 쏘는 맛이 끝내주게 좋습니다. 북한이요? 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 홍어를 삭혀서 먹는 홍어를 따끔씩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거 못 먹어봐가지고 잘 못 먹는데 근데 흑산도에서 처음 먹거든요. 너무 싱싱해서 좋은 거 같아요. 평양에서 왔습니다. 흑산도 오셔가지고 드신 음식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홍어도 좋았지만은 전복이 제일 좋았어요. 비싼 거니까. 아직은 낯선 홍어의 맛. 이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식들도 준비됐다고 하니 모두 든든하게 배 채울 수 있겠죠. 또 다른 흑산도 홍어 음식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가득 모여 줄을 섰습니다. 한 알음씩 가득 받아가시는 것 같은데 다들 뭐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을 서 계세요? 네, 홍어 회 받아가려고요. 엄청 좋아해요.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커요. 새콤달콤한 홍어 회무침까지 축제 음식 없는 게 없네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해 더 좋은 흑산도 홍어 축제.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 홍어지. 홍어가 제일 맛있죠. 흑산도 홍어로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더 알차게 축제 만나봐야겠죠. 또 다른 부대 행사인 흑산면 추억의 사진도 보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림 체험부터 맛있는 간식 홍어빵까지 먹고 나면 100% 흑산도 홍어축제 즐기기 완료! 홍어잡이로 유명한 흑산도. 추로하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도 열렸는데요. 흑산도 인근에서 잡히는 귀족 홍어는 맛과 효능이 유별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80m 이상의 수심과 갯벌이 잘 형성된 바닥층으로 홍어가 서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사를 하거든요. 보사 지내면 이제 만수 무광도 하고 홍어도 많이 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흑산도 홍어, 풍어 만선과 어업인들의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흑산도 사람들은 턱 쏜 걸 좋아해요. 아유, 막 감기 든 것처럼. 예, 흑산도로 많이 놀러 오시고 흑산도 많이 애용해 주세요. 홍어 중에 홍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흑산도 홍어. 특유의 감칠맛으로 남도 별미 중 하나로도 손꼽히는데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흑산 홍어 맛보러 친한 흑산도로 와보란께. 네, 입맛 제대로 살릴 천하일미 홍어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자, 이번 축제가 4년 만에 부활한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어 축제는 끝이 났지만 홍어 맛봐야지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조금 비싸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요즘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오늘은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문제죠. 정신질환자 강력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빈도도 작고 또 그 범죄 내용도 점점 더
흉악해지고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이 정신질환자들의 강력 범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한남대 경찰학과 이창훈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정신질환자 범죄가 조금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뭐 며칠 전만 해도 부산에서 이렇게 조현병 환자가 편의점에 진입해서 점원을 상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거보다 뭐 국민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 17일 날 다들 아시다시피 진주 아파트에서 그 조현병 환자가 방화를 저지르고 나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 및 상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말에도 12월 30일에 그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 전에 8월에는 어머니가 이게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자 아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들이 어머니를 상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대전에서도 또 유사한 사건이 올 3월에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고 했다가 안 주셔서 네. 그래서 아버지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의 이 범죄율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예전과 달리 최근에 그런 범죄가 수면 위로 많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2009년 이후부터 이 범죄율 자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에 검거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 수가 5,400여 명 정도 됐었고요. 근데 이것이 2017년도에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략 9,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범죄율을 계산을 할 때는 전체 인구의 크기를 알 수 있고 그중에 범죄자의 비율을 계산을 할 수 있어서 범죄율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사실은 정신질환자의 전체 인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율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다만 정신질환자의 수가 늘어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고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 범죄가 조금 늘고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빈도는 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빈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그 보호 치료적인 관리,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허점이 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허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 안전망 부분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의 대략 26%, 27%가 절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하류층에 속한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대략 78% 정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 중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좀 낮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못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본다면 이 사회 안전망 부분에서 허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형사사법 제도에서도 허점이 좀 있는데
그 정신질환자가 초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네. 더 심각한 거는 전과 9범 이상의 정신질환자들 수가 2012년도에는 약 800명 정도 됐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거의 85%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재범의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제도가 정신질환자들의 재범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또 범죄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재범 관리가 중요한데 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일단 정부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센터나 자살예방센터, 그다음에 중독예방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정부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간 경미한 우울이나 뭐 불안, 중독 이런 것을 더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종합 대책을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동년의 5월에는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정신질환자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응급 개입팀 확대 이런 것까지도 강조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보호치료감호소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서 치료와 동시에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네, 이렇게 관리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단순 행인을 정신질환자로 오해해서 경찰에 출동한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진주 사건이 4월 17일 날 발생을 했는데요. 대전에서 4월 22일이네요. 유성에서 어떤 이제 그 제보자가 어떤 그 길거리에서 뭐 흉기를 들고 다니는 남성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SNS에 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경찰 조사한 결과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흉기도 아니었고 뭐 범죄자도 아니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아마 17일 날 있었던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진주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그 해프닝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공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예. 그 범죄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인지적 두려움과 감정적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적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고요. 감정적 두려움은 대중매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 사례 같은 거 가지고 때문에 발생하는 그 감정상의 두려움인데 사실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인지적 두려움보다는 감정적 두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흔히 말씀하시듯이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정신질환자의 경우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예. 뭐 흔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감형의 조건이 돼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감형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이 치료감호소,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이제 입원이 돼서 장기간 추적 조사 및 검사를 한 후에 전문가의 판단이 있고 난 후에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가 이렇게 나는 심신미약 때문에 감형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이게 쉽게 감형이 되진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정신질환자 범죄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거는 상당 부분 이해가 갑니다만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 마음대로 재단하고 신고하고 이런 행위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유성에서 있었던 사례처럼 일반 시민들을 오해하고 그걸 촬영을 해서 SNS에 올렸을 경우에 뭐 이번 해프닝에서는 그게 쉽게 이제 넘어갔지만 이게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는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적절한 보호를 혹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행동 반경을 줄이는 그런 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 그 잠재적 그 가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신질환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대처가 문제일까요? 어느 것 하나가 단순히 문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제도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었고 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또 그 제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우려를 하고 걱정하고 피해야 할 것들은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범죄 가해자다라는 그런 편견들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실제로 우리가 피해야 할 위험할 사람들은 아닌 거죠. 예, 결코 아닙니다. 예. 정신질환에는 그 경중이 나눠져 있거든요.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아주 심각한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나 아니면은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중에 따라서 개인이 그 자극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다 잠재적 범죄자이고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고 그거는 반드시 버려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반인과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쪽이 더 높은지 궁금해지네요. 예, 흔히 많이들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범죄 이것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구나 하는 이제 우려를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범죄자 중에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0.5%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이거와 비교해서 사실 주치자라고 그러죠. 술 취하신 분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거의 뭐 33%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인들이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인구 전체로 봤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4% 정도 되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율은 0.1% 약간 넘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로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비율이 오히려 낮은 편인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또 뭐 위험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질환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사실은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선은 저희가 그 질환자들에 대한 그 치료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약 5분의 1 정도만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5분의 4 정도는 이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통계 결과도 있고요. 또 그보다 다른 질환일 경우에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좀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도 아니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니까 이렇게 편견이나 선입견 것들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정신질환자 강력 범죄 우리의 대응은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는 것도 이렇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창훈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오늘 낮에 바깥 활동을 하는 분들은 덥겠습니다. 기온이 쭉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지금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은 19.5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27도 예상됩니다. 햇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낀 안개는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공기는 대체로 깨끗한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밤사이 유입된 미세먼지 때문에 오전에 일시적으로 충남 지역은 나쁨 수준 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낮에는 보통 단계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남부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7도, 세종 27도, 대전 역시 27도까지 높아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3도, 예산 25도, 부여는 26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오늘 밤부터 서해중부 해상에 안개가 짙은 가운데 서해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 중부 1m, 남부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날은 점점 더워져서요. 주 후반에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징크스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4189번님, 제 징크스 볼링 퍼펙트 치고 싶은데 항상 299점이라는 거. 아이고. 마지막에 항상 긴장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서 더 긴장을 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꼭 친다 300점. 응원하겠습니다. 은근히 자랑하셨는데요. 0180번님, 저는요 일 시작하기 전에 볼터치를 밝게 해주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밝게 시작합니다. 파이팅! 보기 좋습니다. 발그레 하시네요. 예, 더 밝게 하시죠 뭐. 6992번님. 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챙기는 게 있습니다. 부채와 손수건인데 갱년기가 오고 나서 땀이 많이 나서 반드시 챙겨 나가야 됩니다. 손수건은 또 유용하죠. 그럼요. 예. 3938번님, 식당에만 가면 없던 손님도 꽉꽉 찹니다. 지인들은 제가 돼지띠고 이름에 복자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기분은 최고입니다. 주민들의 서비스도 많이 받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직접 하면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불러오는 분들은. 예. 자, 7810번님,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가까운 공원에 나가는데 꼭 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 페인팅. 잘 그려진 이 날은 참 신나게 잘 놀더라고요. 혼자 끄적이지만 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얼굴에. 네. 3042번님,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멍한 것 같고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침 식사를 꼭 합니다. 아침에 많이 바쁘지만 속이 든든해야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밥 많이 챙겨 드세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 징크스에 대해서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시원한 여름을 나고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구성원 수에 따라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혜택 꼭 챙기세요. 네, 자 모두가 행복한 그런 하루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 일조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이미랑 꽃배달 서비스의 축하 꽃바구니, 주식회사 서울 프로폴리스의 건강식품, 정광수 커피하우스 대전점의 상품권, 떡 전문점 콩쥐파치의 떡 선물 교환권, 장루이 다비드 오페라점의 헤어 상품권,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의 문화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제인한국의 선물 교환권, 키다리식품 세이면의 즉석 생소면 세트, 공주 장승마을 테마파크의 카라반 숙박권을 드립니다.